주몽은 동북아시아 절대 강자 고구려를 건국한 인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성씨와 이름은 각 기록들마다 천차만별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주몽의 성씨는 해모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해씨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이름 또한 주몽이 아닌 추모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본 영상에서는 역사 입문자를 위해 보다 심층적인 이야기는 논외로 놓고 가장 기초적인 역사에 대해서만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유아 관련된 사항들이 궁금하시다면 별도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기원전 58년 강을 다스리는 신이었던 하백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유화, 헌화, 위화라는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압록강 부근인 청하, 웅시면에서 놀고 있었는데, 때마침 하늘신의 아들인 해모수가 오룡거를 타고 내려오던 도중 웅시면에서 놀고 있는 해모수의 딸들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해모수는 그 중에서 가장 미모가 뛰어났던 유화에게 반해 그녀를 꿰어내어 하룻밤을 보내곤 호련히 하늘나라로 돌아갔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백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한 유화를 내쫓기에 이릅니다. 때문에 도망치듯 쫓겨난 유화는 갈 곳이 없어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를 면치 못했으나, 때마침 동부여의 왕이었던 금화왕을 만나게 되면서 유화의 딱한 신세를 무시할 수 없었던 금화왕이 그녀를 거두어 궁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방에만 머무르던 유화에게 따스한 햇빛이 내리쬐던 것도 잠시, 그녀가 햇빛을 피할 때마다 햇빛은 그녀를 따라다니며 계속 몸을 비추었고 어느 순간엔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임신을 한 유화가 엄청나게 큰 알을 낳자 금화왕은 이를 불길한 징조로 여기곤 돼지에게 던져주었으나 먹지 않았으며, 들판에 내던졌지만 짐승들은 오히려 알을 보호하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들이 쪼아먹도록 내다버려도 나라와 알을 품어주었으며, 금화왕이 알을 깨부수기 위해 도끼질을 하였어도 실금 하나 생기지 않았으니 하는 수 없이 알을 유화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마침내 유화가 애지중지 알을 보살핀 지 얼마쯤 됐을까? 웬 사내 아이가 알을 깨고 나오니 이 사내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걸어다니는 것은 물론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고 힘이 장사였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사내 아이는 훌쩍 자라 1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쏠 줄을 알았는데, 활 솜씨가 매우 뛰어나 백발백중 목표물에 정확하게 맞추니 아이의 이름을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 하여 주몽이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금화왕에게는 장남 대소를 비롯해 여러 왕자들이 있었으나 이런 주몽의 능력을 시기에 매우 두려워했고, 왕자들은 힘을 합쳐 주몽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때문에 부여에서 자신의 입지가 매우 좁아진 것을 염려한 주몽이 전전긍긍하던 찰나 어머니 유화가 주몽에게 부여를 떠날 것을 권하게 되면서, 주몽은 자신의 절친이었던 오이, 말이 협보를 데리고 부여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때 주몽은 자신의 부인 예씨와 어머니 유화를 뒤로 한 채, 그리고 예씨의 뱃속에 있는 아들 유리에게는 자신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부러진 칼 조각을 전해주곤 도망치듯 부여를 벗어났으나, 대소를 비롯한 왕자들은 추격대를 보내 이들을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결국 주몽은 추격대를 피해 엄체수에 이르렀으나 강이 워낙 넓어 쉽사리 건너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몽이 엄체수를 향해 나는 하늘신의 손자이며 강의 신의 외손자이니 강을 건널 수 있게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몽의 목소리를 들은 자라와 물고기들이 물 위로 떠올라 주몽이 강을 건널 수 있게 다리를 만들어 주었고, 주몽이 무사히 다리를 건너자 자라와 물고기들은 다시 흩어져 강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격대를 피해 무사히 도망친 주몽은 계속남하의 졸본 땅에 도착, 그곳을 약탈하던 말갈족을 물리치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니 그게 바로 고구려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원전 37년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은 그곳에서 두 번째 부인 소선호를 맞이하면서 졸본 귀족들의 힘을 빌어 고구려의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점차 세를 불려가던 고구려는 영토 확장을 위해
변방의 여러 부족들을 통합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기원전 36년까지 변방에 살고 있던 말갈족을 평정하는 한편 비료수 근방에 있는 비료국을 쳐들어가 비료국왕 송량을 굴복시킨 뒤 다물도로 삼았습니다. 이때 전해지는 신화에 따르면 주몽이 송량에게 항복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송량은 활쏘기 대결을 하여 패배하는 사람이 항복하는 것으로 대결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송량은 사슴 그림을 그려 백보 앞에 걸어둔 뒤 활 시위를 당겼으나 맞추지 못하였고 주몽은 옥반지를 백보 앞에 걸어두게 하고는 활 시위를 당기자 정확히 옥반지를 맞추어 산산조각이 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비류국을 통합한 고구려는 기원전 34년에 이르러 졸본성의 궁궐을 완성하여 고구려의 위상을 드높이는 한편 기원전 32년과 기원전 28년에 연달아 행인국, 부곡절을 정벌해 통합하니 고구려의 국력은 점점 강성해져만 갔습니다. 기원전 19년 부여에서 첫 번째 부인 예씨와 가진 아들 유리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없었으나 그가 남쪽으로 도망쳐 아버지 주몽을 찾아오니 이때 주몽은 자신의 아들 유리를 다음 후계자로 정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주몽이 부여에서 도망쳐왔을 당시 둘째 부인 소선호에게는 비료와 온조라는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몽은 이 둘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어여삐 여기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리가 살아서 주몽을 찾아오자 비료와 온조는 자신들이 버림받고서 언제 해코지를 당할지 모른다고 여겼는데 결국 그해 가을 주몽이 승하하자 비료와 온조는 고구려에서 지내기 힘들 것이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비료와 온조는 어머니 소선호를 모시고 졸본성을 빠져나와 계속 남하하였고 형인 비료는 미추홀, 즉 오늘날의 인천광역시에 이르러 도읍을 정함과 동시에 동생 온조는 위례성, 즉 오늘날의 서울시의 도읍을 정해 각기 나라를 세우게 되니 이게 바로 백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튼 주몽은 죽어서 기린을 타고 하늘나라에 갔다는 등의 여러 신화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으며 주몽이 옥으로 된 채찍만 남겨놓고 하늘나라에 올라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등 여러 전설들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몽의 뒤를 이어 유리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2대 국왕 유리 명왕이 됩니다. 유리는 어려서부터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장난치는 것을 매우 좋아했는데 하루는 참새를 잡겠다며 새총으로 여기저기 마구 쏘아대다가 실수로 그곳을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의 항아리를 깨트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아주머니가 유리에게 이르길 아버지가 없이 자란 것들이 망나니처럼 군다며 면박을 주자 유리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슬픈 마음에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행방에 대해 묻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부여 사람이기는 해도 이곳에서 사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여를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훗날 자신을 찾게 된다면 자신과 나눈 칼 조각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온 동네를 이잡듯이 돌아다녔지만 행방을 찾지 못해 크게 실망하던 유리가 집 마루에 걸터 앉아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때마침 마루 기둥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기이하게 여기어 들춰보니 그토록 찾고 있던 부러진 칼 한 조각을 찾게 됩니다. 그리하여 유리는 절친이었던 옥지, 구추, 도조와 함께 칼 조각을 들고 부여를 떠나 졸본성에 도착. 아버지 주몽을 만나 부러진 칼 조각을 바치자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본 주몽이 크게 기뻐하며 유리를 태자로 삼았습니다. 이후 유리가 태자에 등극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주몽이 승하하자 그 뒤를 이어 고구려 2대 국왕으로 등극하게 되니 이가 바로 유리 명왕이었습니다. 기원전 18년 유리는 왕위에 오른 뒤 비류 국왕이었던 송량의 딸을 왕후로 삼았으나 이듬해 그녀가 사망하자 골천인으로 고구려 사람이었던 화이와 중국 전한시대 한족 출신이었던 치희를 새로이 후실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후실은 유리의 마음에 들고자 라이벌 의식을 느꼈는지 늘 서로에게 악감정을 품고 음해하기만 바빴는데, 유리는 이들이 사고를 칠까 염려해 둘 사이를 떼어다 각자의 궁에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리가 사냥을 나가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이 둘은 서로를 헐뜯으며 또 싸우기 바빴는데, 열이 뻗친 화인은 한나라의 천한 비첩 주제에 무례하다며 치희를 모욕을 주니 치희는 그대로 왕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유리가 급하게 돌아와 치희를 붙잡고는 그녀를 달래기 시작했는데,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린 치희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길 원했고, 치희가 떠나는 것에 큰 슬픔을 느낀 유리가 시를 하나 지었으니, 이 시가 바로 우리가 한 번쯤은 익히 들어보았던 황조가입니다. 기원전 9년, 선비족은 고구려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고구려와 친하게 지내기보다는 근방을 약탈하고 말썽만 부리기 일쑤였는데, 이때 장군 부분노의 건의에 따라 군사를 일으켜 선비족을 토벌, 이들을 통합시키기에 이릅니다. 뒤이어 졸분성에서 국내성으로 수도를 천도하며 고구려의 지배력을 더욱 넓히고자 했으나, 유리가 재위하던 동안 고구려 내부는 완전히 통합되지 않아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여기에 선비족을 무력으로 굴복시켰지만 아직 고구려 변방에는 부여 대소왕이 건재했고, 국력에서도 크게 밀렸던 고구려는 부여에게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소왕은 고구려 왕자를 인질로 보내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도절태자를 인질로 부여에 보내고자 하였으나, 태자가 이를 거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던 게 화가 난 대소왕이 기원전 6년 군사 오만을 일으켜 고구려를 침공, 그러나 심한 폭설로 길이 막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장남 도절태자가 죽자 유리는 차남 해명을 태자로 임명했으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4년, 차남 해명이 태자가 되었음이 선포되자 고구려와 화친을 맺고 있던 황영국 국왕은 해명이 어떠한 사람인지, 고구려가 아직 건재한지 여러모로 시험해볼 요량으로 고구려에 활을 선물로 보냈는데, 황룡국의 속셈을 눈치챈 해명이 고구려를 업신여길까 우려해 사신 앞에서 그 활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힘이 강한 게 아니라 활이 약해서라면서 황룡국 국왕을 빚고자 이 소식을 들은 황룡국 국왕은 매우 자존심이 상했는데, 자신의 아들이 무례를 범한 게 못마땅했던 유리가 해명을 직접 황룡국으로 보내 그곳에서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자 해명을 직접 본 황룡국 국왕은 해명의 풍채가 당당하고 위엄이 있어 감히 해치지 못하였고, 유리는 황룡국에서 해명이 돌아오자 이웃나라와 화친을 맺고 고구려의 안녕을 빌어야 함에도 자신의 힘이 세다는 것만 믿고 날뛰었다며 아들에게 자결하라 명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해명은 아버지의 뜻을 어길 수 없다며 스스로 칼을 받아 자결하였고, 이내 삼남이었던 무효리 다음 태자의 지위를 이어받았습니다. 12년, 중국 대륙의 전한시대를 멸망시킨 왕망의 신나라가 고구려 영토를 침범해 고구려인들을 강제로 징발하려 하자, 신나라와 맞붙는 게 부담스러웠던 고구려는 그 지역 사람들을 뽑아 신나라 군대에 합류하도록 강제 차출시켰습니다. 하지만 신나라 군대에 합류하기 싫었던 고구려인들은 그대로 도망쳐 도적이 되었고, 근방을 휩쓸고 다니며 신나라 변방을 어지럽히자 왕망은 직접 군사를 보내 이들을 처리하는 한편 고구려를 공격하여 정벌하도록 명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구려와 12년과 14년에 2회 정도 전투를 벌였으나, 전투 규모가 각 나라의 국군을 걸 정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국지전 정도에서 그쳤지만, 오히려 고구려에게 가장 부담이 되었던 전쟁은 13년에 일어난 부여와의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태자 무효리 직접 군사를 이끌고 부여군이 진격하는 길목에 매복하여 이들을 무참히 도륙하면서 부여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고, 고구려는 또 한 번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유리 명왕이 재위한 지 37년째인 18년, 가장 총애하던 육남 여진이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발생하자
유리는 크게 슬퍼하며 식음을 전폐했는데 때문에 여진이 죽은 뒤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56세의 나이로 승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자였던 무효리 유리의 뒤를 이어 다음 고구려 국왕으로 등극하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3대 국왕 대무신왕이 됩니다. 서기 18년 유리 명왕에 승하하자 태자였던 무효리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3대 국왕 대무신왕이 됩니다. 그는 2대 국왕이었던 유리 명왕의 삼남으로 어머니는 비류 국왕이었던 송량의 딸이었는데 원래대로라면 2명의 형이 있어 왕위에는 오를 수 없는 처지였으나 장남 도절이 요절하고 차남 해명이 자결했기 때문에 국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한 데다 영특하고 지략이 있어 11살의 어린 나이에 태자에 임명되었음에도 물러남이 없었는데 부여국 사신이 건너와 고구려에게 종속할 것을 명했음에도 니들 일이나 잘하라며 충고하는 기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여국이 대군을 이끌고 침공했을 때는 직접 전장으로 나아가 군사를 이끌고 대승을 거두었던 만큼 그는 재위 기간 동안에도 여러 국가들을 점령하고 통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서기 20년 부여국 대소왕이 사신을 통해 고구려에 붉은 까마귀 한 마리를 보냈는데 까마귀 머리는 분명 하나인데 몸통이 둘이니 부여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서로운 징조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까마귀를 고구려에 보내 두 나라가 조만간 통합될 것이라며 조롱하기 시작했으나 오히려 고구려에서는 까마귀가 자신들에게 넘어왔으니 우리가 부여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반격하게 됩니다. 결국 대무신왕 재위 5년 차인 서기 22년이 되자 부여국을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게 되었고 부여 대소왕도 이에 맞추어 전군을 동원해 고구려군을 상대하기 위해 출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고구려군 선봉장 괴요가 대활약함에 따라 대소왕마저 전투에서 패배해 도망치다 결국 괴요에게 목이 날아가는 등 무참히 짓밟혔으며 부여는 만주지방에서의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소왕이 죽자 부여는 갈갈이 찢기며 대소왕의 사촌동생이 부여 유민 1만을 이끌고 고구려에 항복하였으며 대소왕의 동생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해두국 왕을 축출, 그곳에 갈사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후 고구려는 근방의 여러 국가들을 공격해 개마국과 구다국 등을 정벌했고 부여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고구려의 국력은 이때부터 점차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서기 32년 대무신왕의 아들이었던 호동왕자가 옥저로 출타했을 때 우연찮게 그곳을 지나던 낙랑군 국왕 최리를 만나게 됩니다. 최리는 호동왕자가 고구려 대무신왕의 아들임을 단번에 알아채어 그를 대접할 겸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고 고구려와의 우호를 더욱 돈독히 다지기 위해 자신의 딸과 혼인까지 주선하게 되니 그녀가 바로 낙랑공주였습니다. 낙랑공주는 호동왕자를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졌으나 호동왕자는 낙랑군이 고구려에게 병합될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둘의 관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며 혼인을 마치고는 고구려로 호련히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 호동왕자는 낙랑공주에게 서신을 보내 고구려가 낙랑군을 정벌할 것이니 낙랑공주가 직접 무기고에 북을 짓고 나팔을 부수어 자신들의 공격에 대비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공로로 부부로서 연을 이어나가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낙랑공주는 순진하게도 호동왕자의 말만 믿고 낙랑군의 무기고에 몰래 들어가 북과 나팔을 모두 부수곤 호동왕자에게 이를 알렸는데 호동왕자는 낙랑군을 공격할 좋은 기회라 여기어 대무신왕에게 이를 고하게 됩니다. 이후 대무신왕은 호동왕자의 건의에 따라 군사를 일으켜 낙랑군을 공격, 이 모든 게 자신의 딸이 벌인 일이라는 것을 알아챈 최리가 눈물을 머금은 채 낙랑공주를 죽이고는 그대로 항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무신왕에게는 첫 번째 왕후였던 송씨와 두 번째 왕후였던 해씨가 있었는데
호동 왕자는 송씨가 아닌 해씨의 아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낙랑군을 공격해 정벌하는 데에 큰 공로를 세운 호동 왕자의 입지가 탄탄해지자 자신의 아들이 태자가 되길 바랬던 송씨는 호동 왕자가 자신을 강제로 간통했다며 음해하곤 궁지로 몰아넣게 됩니다. 이에 호동 왕자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음에도 아버지 대무신왕과 두 어머니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드렸으니 이보다 더한 불효가 없다며 자결하게 되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그로부터 한 달 뒤 송씨의 뜻대로 자신의 아들 해우가 태자에 임명되었고 해우는 훗날 고구려 5대 국왕 모본왕이 됩니다. 아무튼 중국 대륙을 통치하던 신나라 왕망이 후한을 건국한 광무제에게 밀려나 멸망함에 따라 중국 대륙은 다시 한나라가 통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더욱 강성해진 한나라와 변방을 맞대고 있는 고구려는 잦은 마찰을 빚었으나 고구려가 한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식으로 두 나라는 잠시나마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이후부터 고구려와 관련된 기록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라 딱히 어떠한 것을 어떻게 무얼 했다라는 것이 없으며 그로부터 약 10년 뒤 대무신왕은 41세의 나이로 승하하게 됩니다. 이때 태자 해우의 나이가 매우 어려 대무신왕의 동생인 해색주가 등극하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4대 국왕 민중왕이 됩니다. 민중왕은 약 5년간 재위했으나 마찬가지로 기록이 없는 상태이고 재위 4년 차인 서기 47년 사냥을 나갔다가 한 석굴을 발견하곤 자신이 죽으면 이곳에 묻어달라 유언했다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이듬해 서기 48년 민중왕이 승하하며 그가 원했던 석굴에 묻힌 뒤 태자였던 해우가 다음 고구려 국왕으로 등극하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5대 국왕 모본왕이 됩니다. 하지만 모본왕은 어머니 송씨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국왕의 자리에 앉히고자 온갖 술수를 부렸음에도 그런 어머니의 기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본왕이 등극한 이후에는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매우 고단했는데 그래도 재위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들자면 중국 대륙을 공격해 한나라와 전쟁을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각 사서들의 기록들이 천차만별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 정말 고구려가 대륙으로 쳐들어가 그곳에서 한나라와 전쟁을 했는지는 조금 고민해봐야 합니다. 후한서 광무제 번기를 보면 요동 변방에 매긴이 침략했다고 쓰여 있는데 후한서 동이열전에는 구려와 선비가 요동을 침략했다고 쓰여 있고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장수를 보내 자신들이 직접 공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매긴이란 중국 입장에서 보는 오한과 선비 등 북방 이민족 세력을 지칭하는 말로 풀이하고 있으며 구려 또한 고구려의 통치를 받는 변방 이민족으로 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민족들과 고구려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듯 합니다. 아무튼 해당 기록을 보면 모본왕은 날로 사납고 잔인해져 자리에 앉을 때는 사람을 깔고 앉았고 누울 때는 사람을 베개 삼았으며 사람이 조금만 움직여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는데 특히나 직언을 하는 신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활을 쏴 죽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폭정을 일삼다 재위 4년 차인 서기 53년이 되자 모본왕은 자신의 곁에서 시중을 들던 두로에게 시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무신왕의 동생이자 고구려 귀족이었던 제사를 다음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양보하니 이가 바로 고구려 6대 국왕 태조 대왕이 됩니다. 태조 대왕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은 2대 유리 명왕의 아들이자 3대 대무 신왕의 동생이었던 제사의 아들로 태어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어머니였던 부여 태우가 섭정을 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자신의 동생이었던
왕자 고수성과 함께 주변의 여러 국가들을 통합 영토를 점점 불려나갔습니다. 이러한 정복 군주의 행보로 56년 옥저, 68년 갈사국, 70년 조나국, 72년 준하국 등 여러 소수 국가들을 정복해 고구려 영토로 삼았으며 국력과 함께 영토가 넓어지자 한나라와 전면전을 펼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뒤이어 105년 요동군을 111년과 118년에는 예맥, 현도군, 낙랑군의 여러 성들을 공격하니 이를 경계하던 한나라가 121년 유주자사 풍환, 현도태수 요광, 요동태수 채풍을 시켜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태조 대왕은 고수성을 볼모로 거짓 항복하는 척 계책을 썼고 이들이 방심한 틈을 타 선비족 연합군과 함께 군사 3천을 이끌고 요동을 습격, 요동태수를 사로잡아 처형했습니다. 그대로 기세를 몰아 현토군을 쳐들어갔으나 부여가 원군을 이끌고 와 고구려를 공격하였고 후방이 위태로웠던 태조 대왕도 결국 군사를 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46년 고수성이 쿠데타를 일으켜 태조 대왕을 밀어내고 왕위에 앉았는데 이때 태조 대왕은 별궁에서 약 19년간 기거하다 165년 118살의 나이로 승하하게 됩니다. 여기서 태조 대왕의 나이에 대해 당시의 의학 기술과 평균 수명을 고려했을 때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지만 각 기록들마다 출생 연도와 나이에 대해 다르게 기록하거나 누락이 되기도 해서 진짜 나이가 몇 살인지는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조라는 묘호는 국가를 세웠던 초기 창업군주에게 주로 붙여지는 묘호인데다 후한서 기록에는 태조 대왕이 165년이 아닌 121년에 사망했다고 기록한 만큼 중국 측 사서와 우리 측 사서의 기록도 다릅니다. 때문에 태조라는 묘호와 사망연도 그리고 그의 나이로 추정해보건대 동명성왕 즉 주몽이 세운 고구려가 아닌 태조 대왕 때의 고구려는 전혀 다른 고구려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주몽이 세운 고구려가 이런저런 문제로 혼란스러워지자 태조 대왕을 추종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나타나 이를 한데 통합시켰고 태조 대왕을 내세워 고구려가 다시 건국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모분왕이 피살돼 승하하자 다음 왕위를 이을 후계자를 찾는 와중에 태조 대왕의 아버지 제사 등 새로운 세력들이 태조 대왕을 추대하였으나 전대 왕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정통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연결고리를 이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모분왕과 연결시켜 마치 자연스러운 승계구도가 이어진 것처럼 조작하니 태조 대왕의 수명과 제2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한서에 기록된 121년 사망서를 근거로 태조 대왕의 사망 이후에 고구려의 동태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점을 들어 중국 측 자료를 더욱 신빙성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왕자 고수성은 결국 자신의 형이었던 태조 대왕을 밀어내고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7대 국왕 차대왕이 됩니다. 하지만 삼국사기에 기록된 차대왕은 태조 대왕의 동생이자 8대 국왕 신대왕의 형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후한서 기록에 따르면 차대왕은 태조 대왕의 아들이자 신대왕의 아버지로 기록되어 또 각기 다른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6년) 차대왕은 용맹하였으나 인품이 없어 남을 배려할 줄 몰랐는데 그의 됨됨이를 미리 알아본 고복장은 차대왕을 미리 제거해야 뒤탈이 없을 것이라 태조 대왕에게 조언했지만 그간 세운 차대왕의 공이 매우 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 태조 대왕을 밀어낸 차대왕은 왕자 시절부터 태조 대왕과 함께 했던 정복 사업은 모두 접은 채 왕권 강화에만 신경을 썼는데 때문에 자신을 모함했던 신하들과 조카들을 모조리 처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생이던 백골을 견제하며 왕위를 넘보지 못하게 하니 차대왕이 제위에 올라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간언할 생각을 못했으며
밖으로는 천재지변으로 민심이 불안해지자 165년 명림 답부에게 시해당하는 불운을 맞게 됩니다. 165년 차대왕을 시해한 명림 답부가 동생 백고를 왕으로 추대하니 그가 바로 고구려 8대 국왕 신대왕이 됩니다. 곧바로 고구려 최고 위직이었던 좌보와 우보를 합쳐 국상이라는 관직을 설치하였고 자신을 추대해준 명림 답보를 국상에 임명해 귀족 세력들을 통제, 왕권을 강화하는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169년과 172년 현도태수 경림이 고구려에 쳐들어왔으나 이를 막아내었으며 기세를 몰아 요동군을 공격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나라 변방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차대왕과 신대왕의 기록은 남아있는 게 없어 이렇다 할 업적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6대 태조 대왕부터 8대 신대왕까지는 기록이 조작되었다고 의심될 만큼 정확한 출생 연도를 비롯해 국왕들의 가계도에 대한 정보도 매우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179년 아무튼 신대왕도 승하하자 그의 아들 남무가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9대 국왕 고국 천왕이 됩니다. 국왕 교체기에 혼란스러울 것이라 판단한 요동태수 공손도가 고구려를 공격하였고 고국 천왕은 자신의 동생 고개수에게 이를 막게 하였으나 패배. 이에 고국 천왕은 해자를 깊게 파고 주위의 모든 걸 불태우며 성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 길을 달려와 지쳐있는 것은 요동의 군사들이니 식량이 떨어지면 물러갈 것이라 판단해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들의 식량이 떨어져 철수하려 하자 일거에 문을 열고 나와 좌원에서 요동군을 격퇴하기에 이릅니다. 더불어 191년이 되자 내부에서는 외척 세력들이었던 좌가려와 사연나 등이 자신들의 권세를 믿고 횡포를 부렸고 고국천왕이 나서서 이를 제지하였으나 이에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일으키며 수도를 포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세 좋게 군사를 일으킨 것과는 달리 그들은 진압되어 모두 처형되었으며 이 시기에 고구려의 명재상이자 평민 출신이었던 을파소를 안류의 추천으로 발탁해 고구려 내정을 보살피게 했습니다. 그리고 발탁과 동시에 을파소를 국상에 임명하자 고위 대신들은 듣보잡 평민을 왜 국상에 앉히냐며 반발했는데 을파소의 명은 자신의 명과 같으니 거역하면 일족을 멸하겠다며 무한한 신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194년 고국천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어떤 백성이 왕이 지나가도 슬피 울길래 연유를 물었고 백성은 흉년이 들어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니 답답함이 가시질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던 고국천왕은 그대로 성으로 돌아와 진대법을 실시하기에 이릅니다. 진대법이란 고구려에서 실시된 빈민 구휼 제도로서 흉년이 들거나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는 춘궁기에 접어들면 국가가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구워주고 수확기인 10월에 이자와 함께 이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굶어 죽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귀족들의 노비가 되어 생계를 유지하고자 했는데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국가는 세금을 거둘 수 없는 반면 귀족들의 힘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진대법 실시의 배경은 귀족이 국가보다 더 큰 힘을 지니기 이전에 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귀족들을 견제하려는 장치이기도 했고 백성들의 지지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강력한 통치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던 고국 천왕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구려를 구성하고 있던 귀족 연맹체들인 계류부, 연노부, 소노부, 전로부 등을 개혁하여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행정 체제를 바꾸었고 국가가 직접 관할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197년 고국천왕도 재위한 지 약 18년 만에 승하하였으나 그에게는 남겨진 자식들이 없었기 때문에 고국천왕의 동생이던 이이모가 형수였던 왕후 우씨의 도움으로 등극하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10대 국왕 산사광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사 취수제라 하여 형수였던 우씨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제도이지만 전쟁 또는 사냥 등으로 일찍 단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풍습이었습니다.
아무튼 산상왕이 등극하였지만 셋째 형이었던 발기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손오부 세력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으나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없어 쿠데타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기는 가까스로 살아남아 요동을 다스리던 공손도에게 투항해 억울함을 알렸고, 공손도는 이에 동조해 발기에게 군사 3만을 내어주고 고구려를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상왕이 군대를 내보내 이를 막게 하니 발기는 이렇다 할 힘을 써보지도 못한 채 또다시 패배하여 도망치다 미래가 없음을 한탄하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후 산상왕은 국내성 근처에 환도성을 쌓고 요동의 침공에 대비했는데, 평시에는 국내성을 수도로 삼고 전시에만 환도성을 수도로 쓰는 이원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결국 227년 산상왕이 죽자 그의 아들 교체가 등극하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11대 국왕 동천왕이 됩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동천왕이 재위하던 시절 위나라와의 전투에서 대패하며 고구려 국가 존명이 위협받는 최대의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227년 산상왕이 죽자 그의 아들 교체가 등극하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11대 국왕 동천왕이 됩니다. 동천왕은 국경을 맞대고 있던 위나라와 화친을 맺으며 가깝게 지냈으나 238년 요동태수 공소년이 반란을 일으키자 황제 조에는 사마이에게 군사 4만을 주어 이를 토벌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도 위나라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군사 1천을 보냈으나 요동이 멸망하면 자신들과 국경을 맞대는 것은 위나라였기 때문에 이들의 전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도 다분히 깔려 있었습니다. 아무튼 요동으로 출병한 사마이가 1년 만에 그들을 격파하였음에도 위나라는 고마움의 말 한마디도 없이 입을 닫았는데, 이러한 위나라의 행태가 불만이었던 동천왕이 244년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동천왕 본인이 직접 군사 2만을 이끌고 위나라 서안평, 즉 지금의 단둥시 근방을 공격하자 위나라도 이에 대응하며 광구검에게 군사 1만을 내어주고 고구려군을 막게 했습니다. 그러나 광구검이 이끄는 위군을 보기 좋게 격파한 동천왕은 자아도취에 빠졌고 곧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는데, 이에 직접 기병 5천을 이끌고 후퇴하던 이들을 친히 뒤쫓았다가 오히려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비료수 전투에서 고구려군 2만은 광구검이 이끄는 위군에게 대패하며 대부분이 전사하였고, 동천왕과 함께 살아 돌아간 병사는 1천이 못 될 정도로 고구려군은 완전 전멸한 상태였습니다. 광구검은 기세를 몰아 환도성을 공격, 환도성마저 위나라에게 내주었으며 계속 남쪽으로 쫓겨가던 동천왕은 옥저가 있는 개마고원 일대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고구려는 약 2년간 치러진 전투에서 위군에게 패배해 나라가 멸망할 뻔했으나 그들의 공격을 겨우겨우 막아내며 246년 그들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248년 동천왕이 승하하자 백성들은 왕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였고, 왕이 묻힐 장지에서 왕을 따라 죽는 백성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연불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12대 국왕 중천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중천왕이 왕위에 앉은 것에 불만을 품은 그의 동생 예물과 사구가 합심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진압당했고 곧바로 처형당했습니다. 259년 위나라가 선비족 출신이던 울지해에게 군사를 내어주고 고구려를 공격하게 하니 이에 열이 뻗친 중천왕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좋은 기회라고 여기며 스스로 군사 5천을 이끌고 참전하게 됩니다. 양맥 골짜기에서 만난 두 군대는 곧바로 맞붙기 시작했는데, 중천왕은 과거의 패배를 교훈 삼아 단단히 준비하고 나왔기 때문에 위군과 맞서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중천왕이 이끄는 정예 기병부대는 위군을 보기 좋게 격파하며 군사 8천의 목을 베는 등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270년
중천왕이 승하하자 그의 차남 양로가 등극하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13대 국왕 서천왕이 됩니다. 서천왕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성품이 올고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큰 신망을 받았으며 왕이 된 이후에도 어진 성품 덕분에 백성과 신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치세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특이점은 없으며 오히려 삼국시대로 분리되었던 중국 대륙은 위촉 5가 아닌 사마염의 진나라가 이들을 멸망시키고 통일하였으나 팔왕의 난이라 불리는 내전이 발발하며 굉장히 시끄럽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서천왕도 292년 승하하며 그의 아들 상부가 다음 왕위에 등극하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14대 국왕 봉상왕이 됩니다. 하지만 봉상왕은 아버지와 다르게 고구려 역사상 가장 암울하던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92년 서천왕의 뒤를 이어 고구려 14대 국왕으로 등극한 봉상왕은 어려서부터 의심이 많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썩 원만하지 않았는데 늘 교만하여 사람을 깔보기 일쑤였고 질투심이 강해 소유욕이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등극과 동시에 왕권 강화를 명목으로 친인척들을 비롯해 가족들을 무참히 숙청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은 자신의 숙부였던 안국군 달가였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선비적 모용회가 공격을 해왔고 모용회는 단번에 수도로 진격하는 작전을 썼는데 불시에 들이닥친 선비족의 위세에 크게 놀란 봉상왕은 신성, 즉 지금의 푸순 지방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경에 있는 고구려군의 방어병력은 그대로였고 왕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수도까지 들어온 데다 신성태수 고노자가 기병 500기를 이끌고 구원하러 오니 선비족은 곧바로 반격당해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도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동생 고돌고에게 영모죄의 혐의를 씌워 자살하게 만들었으며 고돌고의 아들 고을불이 도망치자 사람을 보내 잡아오게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나라가 흉년이 들어 어지러운데 주위 신하들의 만류에도 궁궐을 증축하려 들자 국상 창조리가 나서서 봉상왕에게 간언, 오히려 봉상왕은 자신의 왕권에 도전한다 생각하곤 창조리를 위협했습니다. 창조리는 사람들을 모아 새로운 왕을 추대해야만이 고구려의 안녕을 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마침내 압록강 근방에 숨어 소금 장수를 하던 고을부를 추대하니 이가 바로 고구려 15대 국왕 미천왕이 됩니다. 300년 국상 창조리는 봉상왕을 폐위시키고 마침내 압록강 근방에 숨어 소금 장수를 하던 고을부를 추대하니 이가 바로 고구려 15대 국왕 미천왕이 됩니다. 미천왕은 신하들이 자신을 찾아내어 왕으로 추대하려 들자 자신은 왕의 제목이 아니니 그럴 자격이 없다고 거절했던 일화가 있으나 훗날 미천왕의 업적은 고구려 전성기의 기틀을 닦아둔 최고의 국왕으로서 칭송받게 됩니다. 잠시 미천왕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 그는 서천왕의 차남이었던 고돌고의 아들로서 고구려 왕족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 왕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 봉상왕이 왕권을 강화하겠다며 친척과 일가족을 처형하는 등 자신의 권력에 해가 될 만한 사람들은 모조리 죽이기 시작했는데 이때 자신의 아버지마저 처형당하자 화를 면하기 위해 무작정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의주의 외딴 마을에 도착해 자신이 왕족인 것을 숨기고 음모라는 부잣집 머슴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평탄치 않았고 음모가 자신의 집에 들여놓은 우물에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너무 심하게 난다고 하여 밤에 하루 종일 개구리가 울지 못하게 돌을 던지라고 시키는 등 고단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미천왕은 소금장수 제모를 만나 같이 소금장수로 전업하였으며 간신히 끼니는 때울 수 있었으나 여전히 고단하고 팍팍한 건 네 한 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매우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 창조리가 새로운 왕을 옹립하기 위해 신하들을 그곳에 보내 미천왕을 찾게 했고, 그렇게 만나 도성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창조리에게 왕위에서 쫓겨난 동상왕은 자신이 자결하게 만들었던 고돌고의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훗날 크게 욕보일까 우려해 감옥에서 두 아들과 함께 자살하게 됩니다. 302년 진나라의 혼란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고 변방을 신경 쓸 틈이 없었는데, 이에 고구려는 요동 지방으로 계속 진출을 시도해 현도군을 점령하였고 311년 서안평을 점령하며 낙랑군을 고립시켰습니다. 313년 낙랑군을 비롯해 314년은 더 남아의 대방군, 즉 지금의 황해도 부근을 점령함에 따라 평안도 일대의 비옥한 농지를 손에 넣으며 그곳을 기반으로 고구려의 국력을 엄청나게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319년에는 최종 목표였던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 모용외의 선비족과 일전을 준비하게 되는데, 진나라 평주자사 최비 등 다른 선비족들과 규합해 모용외를 처단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모용외의 계략에 걸린 연합군이 와해되면서 고구려도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낸 모용외는 결국 전연을 세웠으며, 국력이 더욱 강성해진 전연은 고구려와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날 정도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무튼 331년 미천왕이 승하하자 그의 아들 사유가 다음 왕위에 등극하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16대 국왕 고국 원왕이 됩니다. 하지만 고국 원왕은 아버지 미천왕이 일으켜 놓았던 강력한 왕권을 위축시켰고 확장시킨 영토마저 연나라에게 패배하며 크게 기세가 꺾이는 등 암군으로서 기록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국 원왕의 아들들과 손자는 역사상 두 번 다시 없을 동북아시아 철대 강자이자 최강대국 고구려를 만들게 되는데, 한편 삼국을 통일한 사마염의 서지는 291년부터 팔왕의 난과 영가의 난이 연달아 일어나며 매우 시끄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 미천왕은 옛 고조선 영토였던 낙랑군과 대방군을 몰아냈고 요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모용 선비 또한 급격하게 주변 국가들을 북속시키면서 세력을 불려나갔습니다. 이후 중원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화북 지방까지 점령할 만큼 세력이 강대해졌으며 모용외는 전연을 건국하게 되는데, 이 시기부터 5호 16국 시대라 불리게 됩니다. 339년 고국 원왕은 세력이 커진 전연과 맞서지 않으며 동맹을 맺고자 했고, 이듬해 태자를 전연에 보내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전연은 미천왕 시절부터 자신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고구려에 대해 여전히 강경 노선을 취함으로써 342년 약 5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력 부대 4만은 남쪽으로 진격하게 하고 나머지 15,000명은 북쪽으로 보내 양동 작전을 펼치면서 고구려의 수도였던 환도성을 일거에 들이닥쳐 점거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북쪽을 방어하던 고국 원왕의 동생 고무가 5만의 병력으로 주력 부대 4만을 방어함에 따라 고국 원왕은 붙잡히지 않았으나 아버지 미천왕의 왕릉이 도굴당했는데, 이때 미천왕의 시신과 어머니였던 왕후 주씨 그리고 여러 왕비들과 5만 명의 포로가 전연으로 끌려갔습니다. 343년 전연에게 대패한 고구려는 우선 미천왕의 시신부터 수습해야 했기에 동생 고무를 전연에 보내 신하의 예로 사대하는 한편 수도를 평양으로 옮겨 만일에 대비했고 1천가지의 보물을 바쳐 미천왕의 시신을 수습해 돌아오게 됩니다. 352년이 되자 전연은 후조를 멸망시키고 화북 일대를 장악한 뒤 스스로 황제임을 선포했는데, 강남의 동진, 관중의 전진과 지속적으로 다투어야 했던 만큼 후방에 있는 고구려와 계속 대립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결국 355년 전연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음에 따라
전년은 고국 원앙을 낙랑공 고구려 왕에 봉했고 13년간 억류되었던 왕후 주씨도 송환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이후로 전년이 중원 공략에 공을 들이게 되면서 370년 전년이 멸망할 때까지 고구려와 크게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훗날 관중 지방에서 세력을 불려가던 전진이 전년을 멸망시키자 전년의 황족들과 태부 모용평이 고구려에 망명했는데 고구려는 그들을 그대로 묶어 전진에게 보내면서 복수를 하게 됩니다. 한편 당시 백제는 최전성기를 맞으며 부흥을 이끌던 근초고왕이 재위하던 시절이었는데 한반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속해서 북상해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고구려와 백제와의 완충지대였던 한사군, 즉 낙랑군, 진번군, 대방군, 임둔군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는 서로 국경을 맞대고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년에게 패배해 서쪽으로 진출할 길이 막혔던 고국 원앙은 남쪽으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고 때마침 근초고왕이 이끄는 백제도 북쪽으로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는 서로 맞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69년 고국 원앙이 군사 2만을 이끌고 백제 최북방에 있는 치양성을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백제 근초고왕도 태자 부여수에게 군대를 내어주고 이를 막게 했는데 이때 왕의 말을 관리하는 사기라는 사람이 고구려 진영에서 빠져나와 백제 진영으로 도망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부여수에게 고하길 붉은 깃발 군대만 쳐부수면 고구려는 알아서 물러갈 것이라 하니 부여수는 사기의 말을 듣고 그곳만 집중 타격하게 됩니다. 결국 고구려군은 대패하여 후퇴하였으며 두 나라는 잠시 휴전할 것처럼 보였으나 371년이 되자 이번엔 백제 근초고왕이 태자 부여수를 선봉장 삼아 직접 군사 3만을 이끌고 고구려 평양성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고국 원앙은 친히 군사를 이끌고 나와 이를 막아내었는데 전투 중에 어디선가 날라온 화살을 맞고 그대로 쓰러졌으며 고국 원앙은 며칠이 지나도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결국 승하하게 됩니다. 이 전투 직후 고구려와 백제는 서로 왕숙이 되어 같은 뿌리를 둔 부여의 후예들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약 300년 동안 치고받고 싸우기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무튼 아버지 고국 원앙이 쌓아놓은 똥은 결국 아들 구구가 이어받아 국왕으로 등극하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17대 국왕 소수림왕이 됩니다. 소수림왕은 아버지 고국원왕 시절 추락해버린 고구려의 위상을 다시 드높이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으며 이러한 소수림왕 덕분에 자신의 후예들이 약 150년간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삼국시대 나라들 중 전성기를 이끌었던 국왕들도 있지만 전성기가 올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한 군주들도 있는데 백제 고이왕과 신라 버풍왕을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국왕들도 있지만 그 기틀을 마련한 국왕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17대 소수림 왕입니다. 아버지 고국 원왕이 삽질을 하는 바람에 멸망할 뻔했던 고구려가 아들 소수림 왕에 의해 전혀 다른 나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고 소수림 왕의 아들과 손자에 의해 고구려는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371년 당시 중국 대륙은 모용회, 모용황 부자로 인해 선비족이 죽음기를 맞았고 그 기세를 몰아 중원으로 진출하며 전년을 세웠으나 5호 16국 시대가 도래하며 티베트에서 일어난 전진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 결과 전진은 전년이 갖고 있던 하북지방 영토를 모두 차지하였으며 남쪽에 있는 동진과의 일전을 위해 고구려와 화친을 하는 등 비교적 고구려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때문에 고구려 역시 전성기를 맡고 있는 백제의 근초고왕과 일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진과는 친하게 지내려 노력했고 남쪽으로는 백제의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쉽게 덤비지는 못하고 썼습니다. 그래서 소수림 왕은 대외적인 정벌보다는
안에서부터 강력한 왕권을 구축함과 동시에 불교와 유교 그리고 율령을 정비하는 등 내정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진에서 건너온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안정화시키려 했고, 태학을 세워 유교 이념을 전파, 율령을 반포해 국가의 기틀을 다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국 원왕의 똥을 약 5년 만에 치우게 되면서 고구려의 국력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375년 여름이 되어서야 군사를 이끌고 백제를 공격, 지금의 황해북도 신계군 일대에 있는 수곡성을 함락시키기에 이릅니다. 이듬해 근초고왕이 승하하고 아들 부여수가 즉위하니 소수림 왕은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공격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근구수 왕도 그에 겨울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공격하였습니다. 두 나라가 변방에서 주고받고 하는 사이 거란족이 고구려를 공격하기도 하였으나 소규모적인 국지전을 제외하면 별다른 특이점이 없이 조용히 지나가게 됩니다. 결국 소수림 왕이 승하하자 후사가 없던 소수림 왕의 뒤를 이어 자신의 동생 이련이 즉위하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18대 국왕 고국 양왕이 됩니다. 한편 중국 대륙은 화북 지역을 장악한 전진과 강남 지역의 동진이 서로 맞붙을 기회만 노리며 으르렁거리고 있었는데 383년 황제 부견은 직접 군사 100만을 일으켜 대대적으로 동진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진은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지금의 안후이성 근방인 비수에서 엄청난 대승을 하였고,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던 전진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전진에게 밀려났던 모용 선비의 모용수가 기회를 보다 다시 연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하니 그게 바로 후연이었습니다. 고국양왕은 후연이 막 건국되어 정비가 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릴 것을 알았고, 이에 군사를 일으켜 요동군과 현도군을 빼앗고 포로 1만을 붙잡아 돌아오니 그때부터 요동은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385년 후연은 요서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 이를 진압하는 데에 상당히 애를 먹었으나 그 기세를 몰아 다시 요동을 공격, 고구려는 요동을 점령한 지 약 1년 만에 후연에게 요동을 다시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백제가 여러 차례 공격했으나 고구려는 이를 잘 막아내었으며 신라와는 북속 외교를 통해 훗날 신라의 18대 국왕에 오르게 되는 실성 왕자를 인질로 붙잡아 두는 등 동북아시아의 정세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고국양왕은 정확한 기록이 없어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아들 담덕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사후 왕위가 계승된 것이 아닌 스스로 상왕이 되면서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넘겨받은 담덕은 고구려를 동북아시아의 패권 국가로 만들고 최고의 정복군주가 되었던 고구려 19대 국왕 광개토 대왕이 됩니다. 고구려 제19대 국왕으로 등극한 담덕은 고구려 전성기의 시작이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영토를 확장한 최고의 정복 군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의 공식 호칭은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 태왕으로 삼국사기에서는 줄여서 광개토 태왕이라 표기했고 현대에 이르러 광개토 대왕이라 불리게 되었는데 당시의 호칭인 태왕을 붙여 광개토 태왕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광개토 대왕의 기본적인 정책은 남쪽과 북쪽을 모두 아우르는 데에 있었는데 당시 고구려가 점령한 땅은 말이나 철 등 기본적인 자원은 풍족했지만 인구가 부족해 막강한 군사력을 운용하기란 힘이 붙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남쪽으로는 백제를 정벌하고 북쪽으로는 선비족을 비롯해 거란족을 정벌하는 등 엄청난 군사적 운용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391년 아버지 고국양왕이 승하하자 그 뒤를 이어 담덕이 즉위하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19대 국왕 광개토 대왕이 됩니다. 즉위 후 곧바로 군대를 재정비해 본격적인 정복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신호탄은 군사 4만을 이끌고 그해 7월
백제를 공격한 일이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남하하자 당시 백제 국왕이었던 진사왕은 담덕이 싸움을 잘한다고 전해 들었는데 큰일이구나 하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실제로 석현성을 비롯해 한강 이북의 영토를 점령하였습니다. 2달 뒤인 9월에는 일부 군대를 나누어 서북쪽 방면에 있는 거란족을 정벌하도록 지시하였고, 약 한 달 뒤 10월이 되자 관미성으로 진격해 그곳을 밤낮으로 20일간 공격하여 점령하게 됩니다. 관미성의 위치는 정확한 근거가 없어 모두 추측만 하고 있는 상태이나 대부분 파주 오두산성, 예성강 하구, 강화 교동도 등을 언급하는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이었습니다. 아무튼 한강 북쪽 지역 대부분을 차지한 광개토 대왕이 북상해 서북쪽 전선으로 합류하자 백제는 진사왕의 뒤를 이어 아신왕이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아신왕은 자신의 외삼촌 진무를 좌장으로 삼아 백제군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진무 역시 고구려에 반격할 기회를 엿보며 군대를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모든 준비가 끝난 진무가 군사 1만을 이끌고 관미성을 공격하였으나 보급이 끊겨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채 그대로 퇴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394년이 되자 아신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북상하니 광개토 대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남하해 수곡성에서 격퇴했으며, 395년 진무가 재차 쳐들어오자 광개토 대왕 역시 재차 남하해 진무를 막아내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제군 대부분이 전멸하며 잠잠해지는 듯 했으나 그해 겨울 아신왕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북상했지만 폭설 때문에 감히 진격하지 못해 고구려 공격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한편 서북방 지역에서 거란족과 계속 대치하며 국지전을 펼치고 있던 찰나 광개토 대왕은 직접 철갑 기병부대라 불리는 개마 무사를 이끌고 거란족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시라무렌 강과 라호어 강을 아우르는 거란족을 대부분 정복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개마무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동천왕 시절 양맥 전투에서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철갑으로 무장한 기병부대로서 고구려의 핵심 전투부대였고, 광개토 대왕이 이끄는 개마무사는 거란족과의 전투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396년 광개토 대왕은 거란족 정벌이 모두 끝나자 말머리를 돌려 후방에서 자꾸 자신들을 귀찮게 하는 백제를 완전히 토벌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남하하기 시작했고, 이 공격으로 백제의 수도가 함락될 위기까지 맞게 되는데, 육로와 수로 양동작전을 펼쳐 지상에서는 아단성, 미추성 등을 함락시키며 남하했고, 수군은 후방으로 내려가 지금의 전라남도 일대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아신왕이 항복하지 않고 항전하자 한강을 건너 그대로 한성을 공격, 더 이상 항전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아신왕이 항복하며 신하의 예로서 광개토 대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신왕은 광개토 대왕이 돌아가자 곧바로 고구려와 싸울 연합군을 창설하게 되는데, 자신의 태자를 외나라에 보내 동맹을 맺었으며 한강 이남에서 백제, 가야, 외 연합군이 한데 모여 다시 한성을 되찾기는 했으나 그 끝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백제를 정복한 후 군대를 돌려 그대로 유동까지 점령하였으며, 고구려는 기세를 몰아 동북방 변방을 지키는 숙신족을 정탐하기 시작했고, 고구려의 강성함에 기가 죽은 숙신족은 스스로 조공을 바치겠다 하는 등 고구려에 병합되었습니다. 399년 고구려에 대해 항복하긴 했으나 언제든지 복수할 생각만 가득했던 아신왕은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키고자 했으나 고구려의 기상에 크게 겁을 먹은 주민들이 모두 주변국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신왕은 외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하려 하였으나 마땅치 않아 먼저 신라를 공격해 그들을 굴복시켜 한반도 이남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백제는 외와 가야까지 연합군을 형성해 신라를 공격, 이를 막아내기 어려웠던 신라가 광개토 대왕에게 서신을 보내 급히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군사를 일으켜 남하한 사이 후연이 공격할까 우려해 조공하겠다며 거짓으로 사신을 보냈지만, 후연 황제 모용성은
자신들을 모욕할 셈이냐며 사신을 투옥하곤 신성과 남소성을 공격해 점령하게 됩니다. 우선 신라를 구해주는 것이 더 급했던 고구려는 신라의 군사 5만을 파병하였고 연합군을 몰아냄과 동시에 가야의 근거지였던 김해까지 쳐들어가 그곳을 함락시키기에 이릅니다. 404년 백제의 빌부터 자신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왜를 잡기 위해 광개토 대왕은 또다시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후연과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악연을 끊어내기 위해 8년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404년) 백제에게 빌부터 짜증나게 구는 외놈들을 때려잡기 위해 광개토 대왕은 군사를 일으켜 수군을 이끌고 본토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놈들을 때려잡은 기록은 일본 서기에만 기록된 상태라 명확하게 정벌했다는 근거는 없는 상태인데다 일본 서기 자체가 객관적 기록보다 신화적 요소를 많이 가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걸러서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나 고구려가 왜를 정벌하기 위해 큐슈 지방을 공격했다는 이야기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고구려의 본대가 신라를 구하러 남하한 사이 후연의 모용성은 모용희를 선봉장 삼아 요동에 있는 신성과 남소성을 공격해 후연의 영토로 편입시키기에 이릅니다. 이에 고구려는 신라를 먼저 구하기 위해 이곳을 방어하는 것을 잠시 미루게 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양평에서 반란이 일어나 후연의 진출을 막아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모용성이 사망하고 모용희가 즉위하였으며 후연이 어지러운 틈을 타 광개토 대왕은 군사를 돌려 신성과 남소성을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곧바로 평주 숙군성을 공격해 일거에 들이닥치니 평주자사 모용귀는 성을 버리고 도망쳤고 평주도 고구려에게 점령당했는데 2년 뒤 재차 후연을 공격, 지금의 베이징 개현까지 쳐들어가 그곳을 약탈하기에 이릅니다. 405년 고구려에 대한 복수를 위해 모용희는 직접 군사를 일으켜 요동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나 실패하였고 이듬해 406년 목저성을 공격했으나 오히려 고구려군의 저항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407년 어지러워진 후연은 내전이 일어나 풍발이 반란을 일으켰고 모용희를 살해하고 모용춘을 추대하였으며 후연은 북연으로 재건국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상이 대대로 고구려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와는 적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는데 광개토 대왕도 북연으로 사신을 보내 두 나라의 관계는 다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410년 동북방에 위치한 부여가 고구려의 관심이 줄어든 틈을 타 독자적으로 세력을 구축하고자 했으나 광개토 대왕은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가 부여를 공격하니 기세에 놀란 부여도 광개토 대왕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10년 동안 광개토 대왕은 남쪽으로 내려가 백제를 상대하고 신라를 구원하였으며 다시 북상하여 서북방의 후연과 동북방의 부여까지 공격할 만큼 재위 내내 동분서주하며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광개토 대왕릉비를 보면 광개토 대왕의 업적과 그의 사상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의 고구려는 고구려만이 가진 천하 안에서 주변국들은 고구려가 반드시 통일해야 할 매개체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하늘신의 후손이라 하여 백제, 신라, 부여 등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고구려 천하의 일부라고 보았으나 거란, 선비, 숙신, 외의 경우에는 이민족으로 취급해 고구려가 정벌해야만 하는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고구려가 우리의 역사이자 한민족과 동일한 민족임을 당당히 광개토 대왕릉 비에 밝히고 있다는 점이며 스스로가 하늘신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 현재의 고구려 건국 신화를 비석에 새겨 넣었습니다. 412년 역사의 흐름은 광개토 대왕도 거스를 수 없었는지 결국 39세의 젊은 나이로 승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거련이 광개토 대왕의 왕위를 이어받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20대 국왕 장수왕이 됩니다. 장수왕은 아버지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고자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우고 그곳의 모든 업적들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비문은 중국 지린성 퉁커우 지방에 있는데 고구려 왕실의 기원과 광개토 대왕의 정복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비문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문은 한중일 세 나라에게 있어 각자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한국은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인식하고 이를 연구하려 하지만 중국 영토에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우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한국에는 유독 연구를 위해 개방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으며 청나라가 만주에서 발원하였기 때문에 더욱이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세기에 들어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역사 왜곡을 통해 스스로들이 대륙에 진출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임나 일본 부서를 주구장창 밀고 있는데 그 근거로 광개토 대왕릉비에 적힌 일부를 왜곡하여 연구 결과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10년만 더 살았다면 삼국을 통일하는 나라는 고구려가 되었을 것이고 실제 삼국이 통일되었던 676년보다 약 200년을 앞당겨 통일을 완성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등극하자마자 대외 정벌을 다니며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것을 보여준 군주였기 때문에 2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던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다 못해 경외감이 들 정도로 최고의 정복 군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광개토 대왕의 업적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이루어냈는지 그 과정이 더 감동적이고 굉장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그걸 뒷받침해줄 경제력이 없으면 말짱 꽝이었으나 광개토 대왕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전쟁의 신이자 고구려의 수호신으로서 전설이 되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413년 고구려 20대 국왕으로 등극한 장수왕은 이름 그대로 매우 장수한 왕으로서 491년까지 재위하며 97세의 나이로 승하하였습니다. 아버지 광개토 대왕처럼 대외 정복 사업을 활발히 하지는 않았고 안에서 내정을 다스리며 외교전으로 상대 국가들과 평화를 도모했으며 이듬해 414년이 되자 아버지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며 국내성 인근에 있는 광개토 대왕릉 옆에 광개토 대왕릉 비를 세우게 됩니다. 다만 광개토 대왕릉 비를 세운 시기에 대해서는 장수왕이 세웠는지 손자였던 문자명왕이 세웠는지 학계마다 여러 의견들이 다소 갈리는 상황이지만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수왕 재위 초반에는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들기도 하였고 여러모로 시끄러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는데 장수왕은 등극한 지 약 15년째인 427년 평양성으로 천도를 단행하게 됩니다. 아버지 광개토 대왕 시절부터 천도에 대한 움직임은 있었지만 이를 직접 실행으로 옮긴 것은 장수왕이었는데 당시 중국 북부를 통일한 북위와 고구려 서쪽에서 세력을 불려가던 북연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구려의 오랜 수도였던 국내성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방 호족들이 왕권을 위협하자 이들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평양 천도를 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이 역시도 남겨진 기록이 적어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하고 국호를 고구려에서 고려라고 확정짓게 되는데 광개토 대왕 때부터 종종 고려국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중국에서도 고려라고 기록하였으나 장수왕 때에 이르러 보다 명확하게 국호가 고려라고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고려시대의 고려와 연속성을 고려해 고구려는 전고려, 고려는 후고려로 역사를 다시 써야 된다고 하지만 워낙 수십 년을 고구려라고 인식하고 배워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구려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 자료로서 충주에 있는 고구려비, 즉 중원 고구려비에는 고려라고 국호가 고스란히 적혀 있기 때문에 장수왕 시절부터의 고구려는
고려라고 불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원 고구려비가 발견된 1979년에는 비석의 상태가 좋지 않아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애를 먹었으나 2019년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주최한 학술 회의에서 중원 고구려비에 대해 일부 내용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는 397년 광개토 대왕 영락 7년이라는 글자를 찾아냈는데 당초 장수왕이 세웠다고 알려진 399년보다 더 앞선 시대이기 때문에 신라가 고구려의 속국이었던 시절이 훨씬 더 전에 진행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신라가 고구려의 속국이 된 것은 399년 백제와 가야 그리고 왜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 신라를 공격했을 때 광개토 대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내려가 구원해준 시점을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일 뿐더러 본 영상에서는 기존의 고구려라는 명칭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고려라는 국호를 썼을 경우에 가져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대로 국호를 고구려로 사용하겠습니다. 429년 신라에서 사냥을 하던 고구려 장수가 조만간 신라를 정복해 멸망시킬 거라며 깽판을 쳤는데 이에 위협을 느낀 신라는 자국에 남아있는 고구려 장수들을 모조리 차명에 처했습니다. 그로 인해 신라는 고구려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자 했지만 국력의 차이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백제와 힘을 합쳐 고구려에 대항하기로 협의하였고 이로써 나제 동맹이 체결되었습니다. 장수왕은 이 시점부터 대대적으로 남진 정책을 고수하며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였고 468년 신라 영토였던 강릉을 공격해 그곳을 빼앗았으며 475년 백제 영토였던 한성을 침범해 위례성에서 계로왕을 붙잡아 처형하였습니다. 나제 연합군은 고구려의 남하를 막고자 동분서주했지만 고구려군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았고 장수왕이 지속적으로 어택당을 실시한 결과 지금의 대전시 인근까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결사항전을 외친 나제 연합군은 장수왕의 고구려군을 우여곡절 끝에 막아내었고 백제는 나라가 멸망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겨우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481년 신라를 재침공해 변방 영토를 점령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나제 연합군에는 왜나라와 가야국까지 참전하며 전북 남원까지 남하한 고구려군을 격퇴하였습니다. 한편 당시 중국은 남북조 시대라 해서 후한이 멸망하고 진나라가 건국되었으나 팔왕의 난등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북방의 흉노, 선비, 갈, 강, 저족들이 중국 대륙으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을 가리켜 5호, 이들이 세운 16개의 나라를 16국이라 하여 5호 16국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나라는 계속 남쪽으로 밀려나 강남 지방에서 동진이라 이름을 바꾸고 명맥을 이어가게 되는데 5호 16국은 마지막으로 선비족이 통일하며 북위를 세웠고 동진은 절대 권력자였던 유유에게 선위하며 유송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위, 동위, 서위, 북제, 북주로 이어지는 국가들을 북조라 부르고 유송, 남제, 소량, 진으로 이어지는 국가들을 남조라 부르며 이 둘을 합쳐 남북조 시대, 더 나아가 이 시대를 확장하여 부를 때는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후연이 멸망하고 그곳에 건국된 북연은 고구려와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고 북위가 북연을 공격해 멸망시키려 하자 고구려에서는 군사를 보내 북연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때 세력이 강성해진 북위에게는 지속적으로 조공을 바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고 강남에 건국된 유송도 북위를 견제하기 위해 고구려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고구려가 중국 대륙을 쓸어버릴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으나 고구려의 국가 전력은 북위와 유송과 대등할 만큼이었고 이들은 고구려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게 됩니다. 아무튼 장수했던 장수왕도 491년 97세를 일기로 승하하였으나 아들 고조다 역시 아버지가 장수하는 바람에 먼저 죽어 왕이 되지 못했는데
이 고조다의 아들 나훈이 할아버지 장수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등극하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21대 국왕 문자명왕이 됩니다. 491년 할아버지 장수왕의 뒤를 이어 고구려 21대 국왕이 된 문자명왕은 비교적 무난한 치세기를 보내기도 했으나 통치기간 도중 여러 똥을 싸면서 다소 무능력한 국왕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다음 22대 국왕이었던 장남 안장왕이 뒷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고구려의 사태기는 조금 더 일찍 접어들게 될 정도로 당시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493년 예맥 쪽의 고대 왕조 국가이자 고구려와 백제에게는 조상뻘되는 북부여가 고구려에 항복해오며 고구려의 영토가 늘어났으나 일각에서는 물길족의 침략으로 멸망해버린 부여 유민들이 고구려에 망명한 것이기 때문에 영토 확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기록들을 보면 할아버지 장수왕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남진 정책은 문자명왕 시기에 접어들며 많이 축소되거나 없어졌는데 무엇보다 500년대로 접어들며 신라와는 수십 년간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문자명왕 시기는 우연의 일치인지 백제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무령왕이 재위하던 시기였고 신라 역시 지증왕이 등극하며 고구려와 백제에게 밀렸던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따라잡을 만큼 많이 성장한 상태였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은 과거와는 다르게 국력이 비슷해져 갔고 고구려도 옛날처럼 깡패짓 하기에는 백제와 신라의 국력이 많이 성장해 무조건 남진하기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백제에게 맞다이에서 밀려 한강 유역을 다시 뺏기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백제와의 전투에서도 숱하게 패배하며 나중에는 백제를 국가로서 인정해주며 화친을 맺게 됩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문자명왕의 기록들을 보면 대부분 부귀에 조공을 바쳤다는 내용들이 무수히 실려 있는데 이는 대외적인 정벌보다는 외교에는 적극적이었다는 뜻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튜버들이 고구려가 지속적으로 중국에 조공을 한 기록을 가지고 더 이상 고구려 국뽕은 그만하자고 깎아내리거나 국가 간의 파워게임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조공이라는 글자만 생각하면 속국이 바치는 곡물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으나 외교 사절단이 다른 나라에 방문해도 조공이라 기록하는 데다 조공이 무역의 개념으로서 통용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삼국시대의 대외관계를 생각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498년 문자명왕의 태자로 임명된 장남 흥하는 519년 문자명왕이 승하하자 다음 왕위를 물려받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22대 국왕 안장왕이 됩니다. 안장왕이 즉위하던 임기 초반에는 고구려의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음에 따라 국가가 정비되기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백제와 전투를 벌이며 승리하는 등 아버지 문자명왕 시절 겪었던 패배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복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조 나라들과 조공하며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두 나라에게 왕으로서 책봉되는 등 외교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이후부터 기록이 없는데 재위한 지 12년째인 531년 승하하였고 안장왕은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문자명왕의 차남이었던 보현이 다음 왕위에 등극하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23대 국왕 안원왕이 됩니다. 안원왕 치세기에는 이렇다 할 사건이 없이 무난하게 흘러간 시기였는데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홍수, 지진, 가뭄, 메뚜기 떼가 연달아 일어나며 자연재해로 나라가 많이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고구려는 후계자 문제로 인해 점점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안원왕에게는 첫 번째 왕비인 정부인이 있었는데 둘 사이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자 중부인과 소부인이라 불리는 후비 2명을 더 들였고 이들은 각각 아들 1명씩을 낳게 됩니다.
이 두 세력들은 자신들이 낳은 아들을 왕자로 옹립하여 장차 고구려 국왕으로 만들고자 한판 붙게 되는데, 결과는 중부인 세력이 승리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죽은 자만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구려 왕실의 위엄과 권위는 추락하였으며,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국내성파, 평양성파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성파는 고구려 초기 북방민족, 부역의 귀족들이고, 평양성파는 낙랑군, 대방군계 귀족들이었습니다. 그 예로 고구려 장수왕에게 죽임을 당했던 계로왕이 북위에 보낸 서신에 따르면 이미 지방 호족들의 다툼은 시작되고 있었다는 글귀에 따라 고구려 내부는 장수왕 말기부터 터질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왔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안원왕이 승하하자 중부인의 아들 평성이 즉위하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24대 국왕 양원왕이 됩니다. 즉위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기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고, 귀족들은 스스로의 권력을 위해 평양성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등 나라꼴이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여기에 북방에서는 돌궐이 등장하며 고구려의 요동 방어선 일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으나, 고구려 장군 고흐리 일반의 군사를 이끌고 이들을 막아내었는데, 기회를 엿보던 나제 연합군은 고구려 남쪽을 기습, 한강 일대를 비롯해 대부분의 영토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 신라는 진흥왕 치세기로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세를 몰아 함경 남도까지 진격하였으며, 고구려는 백제를 공격했으나 수차례 패하는 등 대외 전쟁에서 제대로 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북으로는 돌궐의 위협과 남으로는 나제 연합군의 공격으로 맥을 못 추고 있었는데, 여기에 고구려 지배계층의 내분으로 양원왕 치세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위 14년 차인 559년 승하하며 그의 아들 양성이 즉위하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25대 국왕 평원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평원왕 제위 시기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던 평강 공주와 바보 온달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559년 고구려 25대 국왕으로 등극한 평원왕은 혼란스러웠던 고구려 귀족들 간의 다툼을 비교적 잘 제어한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가 유명한 이유는 전래동화 평강 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의 시대이기 때문이며, 수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이 일어났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제위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업적이나 성과는 없는 편이고, 주로 수나라와 일본 등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전에 많이 주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삼국 사기에 기록된 평강 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를 비롯해 여수 전쟁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원왕의 딸 평강 공주는 어려서부터 툭하면 우는 게 습관이 되었는데, 그때마다 왕이 공주에게 이르길 자꾸 울어대면 당시 바보로 유명했던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며 놀리곤 했습니다. 어느덧 공주가 혼인할 시기가 되어 왕은 귀족에게 시집 보내려 하였으나, 공주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했으니 그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도 처음에는 공주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했으나, 의외로 공주가 뜻을 굽힐 줄 모르자 너무 화가 나 공주를 궁 밖으로 내쫓았고, 공주도 화가 나 아버지의 말을 진짜라고 생각해 자신의 패물을 챙겨 그대로 궁을 떠나게 됩니다. 이내 온달의 집에 도착한 공주가 어머니에게 인사드리고 온달을 찾았는데, 마침 산에 올라 나무 껍데기를 벗겨 먹고 있던 온달을 보고는 이내 청혼하였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던 온달이 이를 거절하였지만, 공주의 뜻이 너무 확고했고 진실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를 승낙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온 폐물을 팔아 집과 땅, 노비 등을 사들였고, 비루한 말 한 피를 사들여 열심히 먹이고 재운 뒤 훌륭한 준마로 키워냈으며, 온달은 그 말을 타고 고구려에서 개최하는 사냥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데,
고구려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국가 행사인 만큼 왕도 그곳으로 나와 직접 감독할 정도로 매우 성대하게 치러졌고, 당연하다는 듯이 온달은 그곳에서 1등을 하며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왕이 직접 상을 치하하며 그의 이름이 온달이라는 것을 듣게 되자 너무 놀랐지만 공주의 사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 북부 지방을 통일한 북주의 무제는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 군사를 파병했고, 왕도 직접 군사를 이끌고 이산 벌판에서 만나 맞서 싸우게 됩니다. 이때 온달이 홀로 북주군에 맞서 선봉장을 자처하였는데, 그에게 맞선 북주군사 수십 명이 온달의 손에 목이 떨어지자 뒤따르던 고구려 군사들의 기세가 크게 올라 북주군을 대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전쟁이 끝나고 참전한 사람들에게 상벌을 내렸으며, 누가 최고의 공을 쌓았는지 묻자 모두 하나같이 바보 온달이 나라를 구했다고 칭찬했는데, 결국 왕도 온달을 사위로 인정하며 그에게 벼슬을 내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590년 평원왕이 승하하자 평강공주와 남매 사이였던 대원이 다음 국왕으로 등극하게 되니 그가 바로 고구려 26대 국왕 영양왕이 됩니다. 영양왕이 등극하자 온달은 신라에게 빼앗겼던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 출정을 허락받았는데, 당시 한강 일대는 군사적 요충지라 신라에게 많은 공격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이에 온달은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자신이 그곳을 정벌하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출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신라군을 밀어내며 승기를 잡은 것도 잠시, 신라군의 화살에 온달이 맞아 말에서 떨어지며 온달이 전사하니 그곳이 바로 단양에 있는 아단성이었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배한 고구려군이 온달의 시신을 수습해 퇴각하려 하였으나 관에 보관 중인 온달의 시신이 옴짝달싹 꿈쩍도 하지 않자 여간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전쟁터로 달려온 평강공주가 관을 어루만지며 삶과 죽음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그만 돌아가자고 울면서 애원하자 그제서야 관이 땅에서 떨어지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양왕은 크게 슬퍼했으며 온달이 돌아오자 후이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러나 589년 중국은 5호 16국 시대와 남북조 시대를 거쳐 혼란스러웠던 대륙은 양견이 일으킨 수나라에 의해 통일되었습니다. 수 문제는 내정을 돌보며 나라를 빠르게 안정시켜갔으며, 만리장성 이북에 자리잡은 돌궐과 고구려를 수나라의 가장 큰 위협으로 경계하였는데, 당시 수나라가 건국된 시기 고구려 국왕이었던 평원왕은 수나라와 화친하며 당장의 큰 전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나라가 통일하자 다음 타깃은 자신들이 될까 우려했던 평원왕이 각종 병기를 손질하고 식량을 비축하며 수나라 침공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590년 평원왕이 승하하자 영양왕이 등극하였으며, 갈수록 강성해지는 수나라 국력에 겁을 먹은 대부분의 말갈족과 거란족들이 하나둘씩 수나라에 투항하게 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고구려 전성기를 함께했던 이민족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세가 오를 대로 올라버린 수문제는 주변국들을 제후국으로 인정하며 조공을 받게 되었으나, 수나라가 유일하게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은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가 비록 자신들에게 저자세로 나와 조공을 바친다고는 하나 수백 년간 동북아시아 절대 패자로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수나라 입장에서도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비록 여러 왕을 거치며 지금의 고구려가 과거의 명성에는 많이 미치지 못할지라도 고구려의 네임밸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요동까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고구려와의 전면전은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수나라가 30만 대군을 모아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찰나 영양왕이 먼저 군사를 일으켜 수나라 영토였던 요서 지방을 공격하니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전면전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598년 영양왕이 직접 친위대와 함께 거란족 기병 1만을 이끌고 수나라 영토였던 요서 지방에 있는
임류관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영양왕은 그곳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기선 제압을 하였는데 결국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나라 역시 군사 30만을 일으켜 고구려를 침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육로와 수로로 양공작전을 펼쳤던 수나라였지만 장마와 태풍이 겹쳐 수나라 군대는 제대로 진격하지 못했고 사기가 많이 떨어진 수나라 군대를 고구려가 격파하며 30만의 병력들 대부분이 살아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1차 전투에서의 기록들은 전혀 없는 상태라 어떻게 이겼는지 어떠한 전투가 일어났는지 알기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수나라 기록에 따라 고구려군에게 대패한 걸로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들이 졌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수문제는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전면적으로 중단시켰는데 영양왕도 고구려를 한껏 낮추며 수나라에 조공을 하는 등 수문제 마음을 달래기에 이릅니다. 604년 수문제가 사망하고 자신의 형을 몰아내며 왕위에 오른 양광이 새롭게 수나라 2대 황제가 되니 이가 바로 수나라 최악의 폭군이었던 수양제였습니다. 수양제는 등극 후 아버지와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정사를 돌보기 시작했는데 국경 방어선인 만리장성을 보수함과 동시에 수문제가 중지시켰던 대운하 건설을 다시 시작해 백성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쿤과 돌고를 정벌하고 베트남으로 진출해 그들을 통합시키면서 세력을 더욱 불려가게 되는데 이러한 수양제의 정복력의 끝은 또다시 고구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양제가 돌궐의 한 막부에 행차했을 때 고구려에서 온 사신과 마주칠 일이 있었는데 이때 수양제는 고구려 사신에게 노발대발하며 영양왕이 자신에게 입조하길 명했으나 영양왕은 수나라에 가지 않았습니다. 수양제는 고구려가 자신들 비위를 맞추며 제후국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자신들의 힘에 도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침공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결국 113만 3,800명의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침공한 수양제는 군사를 24갈래로 나누어 육로와 수로로 평양성을 향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학계의 논의는 정말 113만의 병력을 일으킨 것이 맞냐는 의견이 분분한데 당시 수나라 인구가 약 4,600만 내외였던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성인 남성을 전쟁터에 내보낼 수 있었겠느냐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3만의 병력이란 순수 전투 병력만을 의미하며 이를 보좌할 수송 및 보급 부대의 인력은 통상 2배가 소요되기 때문에 약 300만에 달하는 군대를 쉽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한번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여러 기록들에 따르면 직접 숫자에 대해 상세히 적어두었고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록도 쉽게 무시하지 못할 만한 상황입니다. 612년 수양제는 요수에 이르러 요동으로 넘어가기 위해 도하를 준비했는데 이를 알아챈 고구려군이 화살을 쏘며 방어하자 1차 도하는 실패하였습니다. 이윽고 2차 도하를 준비하는 걸 보게 된 고구려군이 재차 수나라 군대를 공격했으나 이번에는 준비가 잘 되어 있던 수나라 군대가 이를 막아내었고 고구려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내 강을 건넌 수나라는 기세를 몰아 요동성을 포위하고 줄기차게 공격했으나 고구려군의 철통 방어로 요동성은 쉽게 함락되지 않았고 3개월간 맹공을 퍼부었음에도 요동성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요동성 공략에 애를 먹은 수양제는 대장군 우문술과 우중분에게 군사 35만을 떼어주고 평양을 공격하게 하였고 그들은 방어선을 우회해 산동지방에서 그대로 남하 평양성을 공격하였으나 보급이 끊겨 고립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워낙 먼 거리를 행군하다 보니 수나라 군대 병사들도 많이 지쳐 있었고 보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먹는 것도 시원찮은 데다 추가로 가지고 떠난 식량마저 병사들은 군장이 무겁다며 몰래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리하여 30만 대군은 고구려 영토에서 완전히 발이 묶이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상황으로 이어졌는데
이때 이 30만 군대를 토벌하기 위해 영양왕은 을지문덕을 전면전에 내세우게 됩니다. 을지문덕은 혈혈단신 수나라 진영에 찾아가 그들을 정탐하며 항복 의사를 밝히는 듯 하였으나 실제 고구려의 속내는 이들을 완전 토벌하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이 돌아간 뒤 한참의 시간이 흘렀지만 평양성에서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고 이내 자신들이 속은 것을 눈치챈 우문술과 우중문은 을지문덕을 추격해 그를 사로잡으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대에게 7번이나 거짓으로 패하며 그들을 고구려 영토 깊숙이 유인하게 되는데 한편 평양성 인근에 정박 중인 내호화를 비롯한 5만 수군은 우문술과 우중문이 이끄는 30만 본대가 평양에 다가오면 병참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스스로 공을 세우기 위해 작전을 무시하고 평양성을 들이닥쳤다가 완전히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육로로 진군하는 본대도 수군만 만나면 지금 보급이 힘든 것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리란 믿음에 을지문덕을 계속 추격했던 거였으나 수군이 완전히 괴멸되자 상황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을지문덕은 우중문에게 항복을 약속하는 거짓 문서를 보냈고 지금 군대를 물려 돌아간다면 왕과 함께 항복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리게 됩니다. 비록 우중문도 이 문서가 거짓인 걸 알았으나 달리 평양성을 공격할 방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내 수나라도 군사를 돌려 평양에서 후퇴하게 됩니다. 결국 수나라 별동대 30만 대군이 살수, 즉 지금의 청천강을 반쯤 건너가고 있을 때쯤 갑자기 고구려군이 불시에 튀어나와 이들의 후방에 들이닥쳤는데 이 공격으로 수나라 후방부대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나라 장수가 여럿 전사하면서 진영이 흐트러지자 고구려군의 공격에 기겁을 한 수나라 병사들은 앞다투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고구려군은 수나라 군대를 도륙하며 남김없이 그들을 처치하였으며 결국 30만 중에 압록강까지 도착한 사람은 2,7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양제는 크게 노하며 살수대첩에서 패배한 장군들을 모조리 처형하거나 관직을 삭탈하곤 하옥하였으며 고구려를 정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수양제는 이내 군사를 몰리고 후퇴하게 됩니다. (613년) 수양제는 살수대첩에서 대패하는 등 두 번째 일으켰던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패배를 복수하기 위해 약 4개월 만에 또 한 번 40만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요동성을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했으며 별동대를 뽑아 요동성을 우회해 압록강까지 진격시켰는데 이때 수나라 군대의 보급 임무를 담당하던 예부상서 양현감이 낙양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때문에 또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수나라는 군대를 몰릴 수밖에 없었고 그대로 반란을 일으킨 양현감을 공격, 반란군 무리들을 토벌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양현감의 반란 이후 수양제의 폭정을 참지 못했던 백성들과 지방 호족들이 대거 반란을 일으키며 수나라는 급격하게 어지러워졌으나 수양제는 여전히 고구려 정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호화에게 군사를 내어주고 또다시 고구려를 공격하게 하였고 비사성까지 함락시켰지만 4차례 수나라에게 받은 공격을 막아내느라 진이 빠진 영양왕도 수나라에게 화친을 제의하게 됩니다. 수양제도 당장 내란을 진압하는 일이 더 급했던 데다 내호화가 비사성을 함락시켰다고 할지라도 고구려를 정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 화친을 받아들이게 되니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전쟁은 이렇게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618년 고구려와 벌인 4차례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데다 잦은 원정길에 소모된 물자들이 너무 많아 수나라 재정도 많이 소모되었는데 이때 수양제는 정신 못 차리고 대운하 건설과 대규모 황궁 건설을 감행하게 됩니다. 결국 내란에 휩싸인 수나라는 멸망했으며 수양제도 피살되어 막강했던 수나라의 역사도 그렇게 끝이 났으며 이윽고 이연이 이끄는 당나라가 건국되기에 이릅니다. 한편 귀족들의 다툼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던 고구려였지만
영양왕은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며 수나라의 기세에 쫄아서 항복한 말갈족과 거란족들 일부 세력을 그대로 흡수해 고구려의 영토가 역사상 가장 넓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수나라 위협으로부터 고구려의 안녕과 번영을 이룩한 국왕으로서 고구려를 잘 이끌었으나 618년 승하하며 그의 동생 건무가 즉위하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27대 국왕 영유왕이 됩니다. 영유왕은 수양제가 침공한 2차 전쟁에서 내후아가 이끄는 수군이 평양을 공격했을 때 결사대 500만 가지고도 완전히 괴멸시킬 만큼 대단한 공훈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워낙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묻힌 전투였지만 수나라의 양공을 막아낸 한 사람이 을지문덕이었다면 다른 한 사람은 영유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건국되면서 또 고구려를 괴롭히며 수시로 도발을 해왔는데 고구려도 당나라의 심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했고 수나라와의 전쟁으로 소모된 막대한 재정을 얼른 복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국력을 회복시키고 내정을 안정시키는 데에 주력했던 영유왕이었으나 너무 지나치게 당나라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는 중앙 귀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대왕부터 수나라의 공격을 잘 막아내었고 고구려의 위상이 다시 한번 드높아졌는데 너무 저 자세로 나아가 당나라의 비위를 맞추려고만 하니 그러한 행동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유왕도 무조건 당나라에 맞추려기보다는 그들의 침입에 대비해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하는 등 전쟁을 준비하고자 했으며 이때 영유왕의 지시로 천리장성을 관리 감독하게 되는 이가 바로 연개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연개소문은 아버지의 관작을 그대로 이어받아 위세가 드높아지며 고구려 내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이 되었는데 때문에 영유왕은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기회를 보아 연개소문을 미리 제거해 후한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연개소문을 암살하려 한다는 소식은 연개소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연개소문 역시 이를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데 642년 영유왕과 여러 신하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연개소문은 군사를 동원해 정변을 일으킬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리장성이 있는 변방으로 떠나기 전 성 남쪽에 자신의 군사들을 모아 사열식을 핑계로 고관 대신들을 초빙하였는데 이때 참가한 대신들은 연개소문의 군사들에 의해 무참히 도륙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들을 모조리 숙청한 연개소문은 궁궐로 쳐들어가 그곳을 장악하였고 영유왕을 찾아낸 연개소문은 그를 죽이고는 시체를 토막 내 시궁창에 내던지기에 이릅니다. 결국 정권을 장악한 연개소문은 영유왕의 동생 보장을 끌어들여 왕으로 옹립하니 그가 바로 고구려의 마지막 국왕이자 고구려 28대 국왕이 되는 보장왕이 됩니다. 자연스레 권력을 장악한 연개소문은 스스로 막리지에 올라 고구려의 군사권과 행정권을 모두 아우르는 절대 권력자가 되었고 고구려는 연개소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642년 막리지에 오른 연개소문은 쿠데타로 고구려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바지사장 보장왕을 왕위에 앉혀 국정을 직접 운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군다나 보장왕은 연개소문에 의해 추대된 국왕이다 보니 정통성이 약했고 때문에 연개소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당나라 이연에게는 총 22명의 아들들이 있었으나 그중 가장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은 태자였던 장남 이건성과 차남 이세민 그리고 사남이었던 이원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야망이 있었던 이세민이 형과 아우들을 모두 숙청하여 아버지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니 이가 바로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군으로 손꼽히는 당태종이었습니다. 당태종은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무리한 요구들을 해왔었고 주변국들이 고구려에 들러붙지 못하게 그들을 모욕하며 멸시하곤 했는데 이 때문에 고구려의 위상은 점차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왕이던 영유왕은 이를 헤쳐나가고자 했으나
연개소문에 의해 시해당하며 보장왕으로 왕이 바뀌게 되었고, 자신들의 정책에 제동이 걸린 당 태종은 고구려를 토벌할 계획을 세우기에 이릅니다. 연개소문은 백제와 연합해 신라를 압박하였으며, 신라는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이를 벗어나고자 노력했으나 연개소문은 군사를 보내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644년, 신라가 자신들의 위급함을 알리자 당나라는 고구려에 서신을 보내 신라 공격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으나 연개소문에 의해 거절당했고, 결국 두 나라는 국군을 건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연개소문은 군사를 보내 요서지방 거점인 영주를 공격하게 하였으며, 당나라도 이에 대응해 요동으로 군사를 보냈으나 재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수나라가 일으켰던 전쟁으로 나라가 멸망했던 적이 있었기에 반전 여론도 만만치 않았으나 결국 감행. 11월이 되자 형부상서 장량과 병부상서 이세적을 대해 총관으로 임명하고 약 10만의 병력을 파병하기에 이릅니다. 당나라는 동시에 여러 성을 공격하자 계모성은 함락되었지만 나머지 성들은 이를 잘 막아내었고, 당나라의 모든 병력은 결국 요동성으로 모여들며 당 태종의 본대 또한 요동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군대가 요동성에 모여들자 곧바로 들이닥치며 함락 위기에 처했는데, 고구려군은 결사항전을 외치며 당나라 군대의 공격을 버텼지만 성벽이 무너지며 끝내 함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당나라는 기세를 몰아 백암성을 공격했고, 당나라 수군은 요동 남쪽에 있는 비사성을 함락, 계모성, 요동성, 백암성, 비사성은 함락시켰으나 당나라 군대는 안시성 부근에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연개소문은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켜 15만의 병력을 안시성으로 보냈으나 고정의, 고현수, 고혜진이 이끄는 고구려 군대는 각기 저마다의 생각이 매우 달랐습니다. 결국 고구려군은 당나라 군대가 있는 주필산 지역까지 접근하였으나 고현수가 이끄는 고구려군은 당나라 군대의 매복에 당해 갈갈이 찢기며 완전히 대패하였고, 약 2만의 병사가 전사하고 4만의 병사가 항복하였습니다. 이제 당나라 군에게 남은 것은 평양으로 진격했을 때 자신들의 후방을 위협할 여지가 있는 거란성과 안시성 정도였고, 당 태종은 안시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시성을 공격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쳐 토산을 쌓아 안시성 일부를 허물었으나 폭우로 토산이 무너지는 틈을 타 고구려군이 뛰쳐나와 토산을 점령하게 됩니다. 토산을 빼앗긴 당 태종은 더 이상 공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군사를 물리기 시작했는데, 이때 전설에 의하면 고구려군이 쏜 화살을 눈에 맞아 애꾸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650년, 당나라를 몰아낸 고구려는 지속적으로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김춘추가 직접 평양성에 와 외교적으로 이를 풀어내려 했으나 실패. 신라로 돌아간 김춘추는 당나라와 나당 동맹을 맺고 고구려에게 대항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나당 연합군에 의해 660년 백제가 멸망하자 고구려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듬해 661년 나당 연합군이 수십만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일시에 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662년 사수전투에서 당나라 군대가 전멸하며 고구려 정복은 실패로 끝나게 되자 고구려와 당나라는 서로 화친을 맺고 휴전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연개소문이 사망하고 그의 장남 연남생이 망리지의 지위를 이어받았으나 그의 동생이자 연개소문의 차남과 삼남이었던 연남군, 연남산이 연남생의 권력을 탐내며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동생들에게 쫓겨난 연남생은 국내성으로 피신하여 이들에게 대항했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내성과 요동 땅을 당나라에게 바치며 항복하게 됩니다. 668년, 내분으로 갈갈이 찢겨진 고구려를 마침내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나당 연합군이 또 한 번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남건은 결사항전을 외치며 이를 막아낼 것을 주장했지만 보장왕은 연남상과 함께 당나라에 투항하였고, 고구려도 704년간 이어왔던 영광을 28대 보장왕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5분 순삭 한국사 채널 운영자 알고TV입니다.
그동안 연재되었던 고구려사 파트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삼국시대는 기록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인데 그나마 없는 기록을 말로 풀어서 쓰자니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토대로 엑기스만 뽑아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제가 빼버린 이야기도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백제와 신라 역사도 똑같이 제작이 될 예정인데 신라는 그렇다 쳐도 백제 또한 기록이 많지 않아 어떻게 제작을 해야 할지 또 고민입니다. 고구려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은 백제 이야기를 시작할 예정이고 백제 파트도 준비가 되는 대로 업로드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